그래서 361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위에 보시면 세율에 6에서 48%까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몇 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8단계. 그래서 우리나라는 6에서 몇 프로까지요? 45%까지 몇 단계라고요? 8단계. 왜 8단계냐면 거기 교재 밑에 잘 써 있는데요. 우리나라 세율은 6, 15, 24, 35, 38, 40, 42, 45 이렇게 총 8가지로 되어 있어요.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8가지. 그래서 몇 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라 그래요? 8단계. 참고로 45% 정도 내시려면은요, 연봉이 10몇 억은 돼야 돼요. 45% 내는 사람, 불쌍해.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버는 사람이 45% 내는 거예요. 저희는 주로 6에서 15%에 걸려요. 왜냐면 거기 보시면 15%가 4,600만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밑에 있는 표 보시면 그게 연봉 4,600이 아니에요. 뺄 거 다 빼고 4,600이에요. 기본적인 거. 그러면은 연봉으로 치면 한 6, 7천 정도? 라고 보시면 돼요. 얼추 뭐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평균 내면 한 연봉 한 6, 7천 정도? 그러니까 세율이 많이 내려면은 그만큼 올라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숫자만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봐요. 45 많이 내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몇 프로 안 돼요. 예,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예. 저만큼 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시험이었으면 이걸 외워야 되거든요. 거기 밑에 보시면 뭐 1200만 원은 6%, 1200에서 4600은 15% 이걸 외워야 되는데 저희 시험은 그렇게는 안 내고 요 정도는 내요. 6에서 몇 프로요? 45%까지 해서 몇 단계다? 8단계다. 요 정도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른 이론만 있는 시험은 이거 계산하라고 나와요. 근데 저희는 계산 문제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362페이지 여기부터가 이제 실기하고 또 연관이 있는 파트세요. 그래서 362페이지 보시면 세액 감면이라고 있는데 저희 쪽은 세액 감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세액 공제가 나와요. 그래서 공제 그러면 뭐 해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세액 그러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공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거고 소득이라는 게 우리가 번 돈 있죠. 거기에서 빼는 거고 세액공제는 뭐에서 빼는 거예요? 세금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좀 더 효력은 커요. 왜냐면 소득공제는 아직 이거 안 곱한 거예요. 6이나 15 이런 걸 아직 안 곱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데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직접 빼는 거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겠죠. 또 거기 363페이지 보시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55%만 좀 봐주세요. 일용근로자분들 55%라고 거기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두 번 빼줘요. 근로소득공제라는 게 있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왜 두 번 빼주냐면 우리 뭐 요즘에는 사업자들도 좀 많이 오픈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유리지갑이라 그래요. 맞죠? 무슨 지갑이라 그래요? 유리지갑. 왜 유리지갑이라고 하냐면 회사에서 우리 월급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의 한 90%, 90%? 90%는 오바고? 아니구나. 더 되겠구나. 한 95% 이상의 회사들은 직원들 월급 주면 국세청에다 다 신고하잖아요. 정확하게. 왜냐면 그거를 신고해야만 나중에 회사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가 얼마 벌었는지 거의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 식당들도 힘들다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건비 오른 것도 있고 월세 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도 과거보다
많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다 카드를 긁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아는 식당이 100% 카드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속일래야 속일 게 없어요. 그럼 100%다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현금으로 할 때는 뭐 많으면 반 이상 막 속이기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속일 수 있으니까. 속이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안 걸리면 되잖아요. 그걸 안 걸리게 해주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무사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저도 세무사 사무실 다녔지만 이건 불법이라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나이 있는 분들 세무사 중에 공무원 출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 세무직 공무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년인가 5년 동안 경력을 쌓으면 1차가 면제예요. 근데 1차가 어렵거든요. 실무한 사람들은 2차는 쉬워요. 왜냐면 2차는 주관식으로 쓰는 건데 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그러면 내가 경험담 있잖아요. 그거 쭉 쓰면 돼요. 또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2차가 오히려 실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쉬워요.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지금 한 60대 이상 그런 분들 중에 어느 세무서 출신, 국세청 출신 이런 분들 중에 세무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1차가 면제였어요. 근데 앞으로는 세무직 출신의 세무사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그게 악법이라 없어졌어요. 그래서 1차부터 봐야 되는데 1차 붙기가 쉽지 않거든요. 1차가 회계도 나오고 세법도 나오고 경영학 경제학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법도 공부해야 되고 되게 넓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아마 세무사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따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빼주는 이유는 무슨 지갑이기 때문에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세금을 속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좀 더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그래서 두 번 빼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만 좀 봐주세요. 일용근로자 산출세액의 몇 프로요? 55%.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자녀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무슨 공제라고 있으세요? 자녀세액공제. 그래서 요거는 자녀세액공제인데 한 명당 15만 원인데 거기 위에 보시면 7세 이상 자녀만 되는 거예요. 자녀세액공제는 몇 세 이상이요? 7세 이상. 왜 그러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6살까지가 미취학 아동이고 7살부터는 취학 아동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7살은 만 나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7살 그러면 8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6살까지 미취학 아동들은 국가에서 한 달에 10만 원씩 육아수당이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왜 여기가 7세 이상으로 되어 있냐면 6세까지는 돈 주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세액공제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7살 이상 자녀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왜냐면 돈도 받고 세금도 덜 내. 네, 그러면 혜택이 두 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 나중에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TV나 뉴스에 나올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연금 요율을 올리자 이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지금 안 올리면은 자라나는 새싹들이 나중에 진짜 지금 9% 내거든요. 나중에 20%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나오면 저도 댓글 보고 아 저런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뭐냐면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겠지만 거기 댓글 쓰는 사람이 진짜 이렇게 써요. 나 혼자 살 거야. 나는 자녀 없어. 그러니까 올리지 마. 왜요? 내 새끼 없으니까 예, 미래에 많이 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이 어린 사람까지 해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몇 세 이상만 7세 이상. 그리고 거기 보시면 한 명까지는 15만 원이고요. 두 명까지는 15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근데 세 명부터는 연 얼마로 올라가요? 3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건 7세 이상 20세 이하만 돼요. 다 되는 건 아닙니다. 7세 이상의 몇 세 이하까지만 20세 이하까지만 인정이 되세요. 근데 거기는 몇 세 이상만 써 있죠? 7세 이상만 써 있죠. 교재에는. 그래서 7세 이상에서 20세 이하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4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명까지는 15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3명부터는 얼마라고요? 3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가 빠지는 거냐면은 자녀가 4분이면은 30만 원에 60이니까 90만 원을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몇 번 강조했잖아요. 뭘 강조했었냐면은 자녀가 많으면, 가족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적게 낸다. 왜냐면 이런 혜택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왜 만들었죠? 우리나라 뭐가 지금 적어요? 출산율이 적죠. 그래서 출산율을 올려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있으면 세금도 빼주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자녀가 둘이죠.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다자녀가 셋인데 내년부터는 둘만 낳으면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준다라고 해요. 왜냐면 지금은 둘도 안 낳으니까. 그 다음에 추가 공제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출산하거나 입양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입양 공제라고 일명 표현을 하는데,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시면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얼마요? 70만 원. 넷째도 7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속 빼주는 건 아니고요. 태어나거나 입양할 때 한 번만 빼주는 거예요. 왜냐면 출산이 계속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때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저희 시험에 안 나오니까 366페이지로 넘어오십시오. 그래서 366페이지 보시면은요, 특별세액공제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표준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쪽 파트로 취업하시면 연말정산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연말정산 할 때 공고문 붙여놓습니다. 뭐라고 붙이냐면은 몇 월 며칠까지 서류 제출하세요,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민등록 등본 하나만 주고 가요. 실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카드도 안 써, 보험도 안 들어, 교육도 안 받아, 아프지도 않아. 그래서 내일 서류가 없는 분들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분들은 등본 하나만 줘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소비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아무것도 없더라도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얼마 인정해 주냐면은, 우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13만 원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13만 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계산했더니 11만 원이 나왔어. 얼마가 나왔어요? 11만 원. 그럼 13만 원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13만 원으로 인정을 해줘요. 왜냐면 없는 사람도 13만 원인데 냈다 그래서 무조건 금액이 큰 건 아니잖아요. 계산을 해봤더니 13만 원이 안 되네. 그러면 최저 얼마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13만 원. 왜냐면 우리가 돈을 벌면 솔직히 100원도 안 쓰진 않잖아요. 근데 국가가 원하는 만큼 안 썼을 수는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얼마는 빼주겠다? 13만 원.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367페이지 보험료 세액공제.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 실기하고 연관성이 큰 게 나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나이 동그라미, 소득 동그라미. 그래서 내일 쪽지 시험 볼 거에 이거 있어요. 나이하고 소득. 그래서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나이 그러면 몇 세 이하? 20세 이하.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 무관 그러면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육, 수급자. 그 다음에 소득 그러면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월급은 5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은 어떻게 70% 인정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15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이자하고 배당은 기준값이 2천만원 이하,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요? 300만원 이하 라고 외우실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라고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다 계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의 뜻은 신경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나이 X 그러면 나이는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해서 골라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는 나이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돼요. 소득도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얘가 22살이야. 근데 아직 학생이야. 내가 보험료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거 연말정산 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자녀가 몇 살 넘어서? 20살 넘어서 안 돼요. 네, 그런 걸 이제 골라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나이하고 소득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장성 보험만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축성 보험이 있고 보장성 보험이 있습니다. 예. 저축성 보험은 뭐냐면 내가 낸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연금보험.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은 내가 낸 것보다 오래만 산다라는 평균 100살이라고 치면 100살까지만 사시면 무조건 내가 낸 것보다 더 받아요. 일반적으로. 예. 그런 보험들은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무슨 보험이에요?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래서 보장과 관련된 보험이다라고 해서 무슨 보험이라고 하세요? 보장성 보험. 그래서 보장성만 됩니다. 무슨 성은 안 돼요? 저축성은 안 돼요. 뭐는 안 된다고요? 저축성 보험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 피보험자의 뜻이 뭐냐면 보험을 적용받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해요. 그래서 보험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는 말 그대로 대부분 계약해 주신 분.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피보험자 계약자고 피보험자는 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을 듭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제 성인이 되면 지금 이제 다 성인이시죠? 그러면 어렸을 때 보험 든 게 있으면은 아니면 부모님이 들어주신 게 있으면 부모님 손잡고 보험회사 가서 피보험자하고 계약자하고 바꿔놓으셔야 돼요. 이거 안 바꿔놓으면 나중에 절차가 좀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저도 제 연금보험인데 보험회사에 전화해갖고 물어보면 내가 계약자가 아니니까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알려주더라도 알려주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왜냐면 나는 계약자가 아닌지라 알려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잡고 저는 가서 바꿔놨었는데 그런 건 좀 변동을 해놓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내가 뭐 아프거나 사망했거나 했을 때 받는 분들 있죠. 이거는 그냥 상속자로 해놓는 게 제일 편해요. 지정하면은 요때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자녀분이 교통사고인가? 화재인가? 그래갖고 자녀 부부가 죽고 애도 죽었대요. 그리고 상속자가 이제 원래는 자녀인데 자녀까지 죽었으니까 상속이 이제 부모님한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양쪽 부모님 중에 시부모님이었는지 이쪽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머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보험회사 직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들 이름으로 3천만 원인가 나오고 딸 걸로 2억이 나왔대요. 했고 이제 거기 서로 만나갖고 3천만 원만 받았다라고 거짓말해서 3천만 원만 주고 2억인가는 이쪽 집에서 갖고 간 거죠. 네, 지금 그걸로 소송 중이라고 아침에 뉴스가 떴어요. 근데 요즘에 저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보험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사기치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많아요. 근데 사기도 알아야 치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치라 그러면 못 쳐요. 왜냐면 내용을 모르니까.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같은 거 드시면은 그냥 그거 하세요. 예. 누구한테 줄 건지 정해놓고 그다음에 나 가면 얼마 정도 받는지 미리미리 통보해놓고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런 거 안 해놓고 가면 싸우니까.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보장성 보험만 되고 저축성 보험은 안 되고 누가 중요하다고요? 피보험자.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의료비.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도 볼 필요 없고요. 소득도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하고 소득 상관없이 다 해줍니다. 근데 왜 해주냐면은 국가에서 이제 병원 관련돼서 세금을 열심히 거두시려고 뭐 하고 있는 거세요? 노력하고 있는 거세요. 그래서 나이 소득 상관없이 얼마 썼다라고 신고하면 인정해주겠다. 근데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안 돼요. 왜냐면 의료행위 아니잖아요. 성형수술이 다 의료행위는 아닙니다. 자기의 미를 위해서 하는 거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 증진식품 안 돼요. 왜냐면 의료행위라는 건 아플 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프기 전과 관련된 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 뭐 비타민제를 먹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 하잖아요, 많이. 네. 그래서 참고로 한약은 되는데 보약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건 명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약은 아플 때 먹는 거고요. 보약은 언제 먹는 거예요? 몸보신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 몸보신이 건강 증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 거기 이번에 공제 대상 의료비 안에 보시면 시력 보정용 안경하고요. 콘택트 렌즈 있어요. 요거는 1인당 50만 원까지 돼요. 1년에. 그 대신 전제 조건은 이 문구가 있어야 돼요. 무슨 보정용이요? 시력 보정용. 왜 이 문구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안경 중에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찌르면 통과되는 안경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적 목적으로 안경 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시력 보정용이라는 게 들어가야만 문제가 안 생겨요, 추후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실손보험 많이 들죠. 예. 그래서 보험회사로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병원비가 5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실손해서 300을 받았어. 그러면 200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손의료보험금은 돌려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정해줘 버리면 혜택이 두 번 되는 거죠. 돌려도 받고 세금도 안 내고. 그래서 국가에서 실손의료보험 관련돼서는 뭐 하겠다?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건 2019년에 거기 신설됐다라고 잘 써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산후조리원 있죠. 네, 산후조리원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회당 2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산후조리원은.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오는데 그 어저께 제가 신용카드는 몇 프로 이상 쓰셔야 된다 그랬죠? 네, 신용카드는 25% 초과하셔야 돼요. 연봉에. 의료비는 3% 초과해서 아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연봉이 3천만 원이야. 그러면 3%면 얼마예요? 90만 원 이상 아프셔야만 인정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87만 원어치 아팠어. 그러면 100원도 못 받는 거예요. 어저께 신용카드도 25% 넘어야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의료비는 몇 프로요? 3%.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3% 정도는 버는 거에 3% 정도는 기본적으로 쓰지 않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넘길 경우에는 오버됐으니까 인정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거기 368페이지 박스 3번에 3번 보시면 난임시술비라고 있어요. 요거는 프로그램 안에 있으니까 외우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요즘에 이제 결혼하셔서 아기 못 낳으시는 분들도 생각외로 많죠. 그래서 난임시술 같은 거 인공수정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국가에서도 의료비로 빼줍니다. 예전에는 없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난임이 지금보다는 적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많죠. 그 다음에 369페이지 교육비. 교육비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떻게 적으시냐면은요. 나이 X 소득 동그라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교육비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언제 많이 나가죠? 뭐 할 때? 어디 다닐 때? 대학 다닐 때가 제일 많이 나가죠. 왜냐하면 대학 등록금이 가장 뭐 하니까요? 비싸니까. 근데 대부분 대학 가시면 몇 살 넘어요? 20살 넘죠. 한참 다닐 때.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20살 넘을 때에도 대학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괜찮다. 안 보겠다. 왜냐면 대학생들도 많으니까. 그 대신 돈 벌면 안 돼요. 이 소득 동그라미의 뜻은 돈 벌면은 인정을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은 무조건 본인만 대학원 가는, 요거 먼저 써드려야 되는구나. 우리 이제 공부에 꿈이 있는 분들은 어디까지 공부하시죠? 대학까지 공부하죠. 그래서 대학까지 공부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대학원은 내 것만 됩니다. 그래서 자녀 대학원 다니는 거는 100원도 공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부모님 계시죠? 직계존속을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직계존속 교육비는 안 돼요. 뭐만 되냐면 장애인 교육비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곳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다니시는 분들 교육비 내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만 인정해 준다? 그 장애인 교육비만 되고 부모님 거는 내가 대신 내주더라도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부모님 거는 부모님이 직접 뭐 하시라? 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직계존속 교육비 됐고, 요거 교복구입비 있죠. 교복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얼마까지요? 1인당 50. 그 다음에 현장체험학습비는 1인당 30까지 해줘요. 이 현장체험학습비는 학교에서 놀러가는 거 다 합쳐서예요. 그래서 뭐 수학여행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까지요? 30. 근데 왜 이 금액은 아주 세진 않냐면 과거에 이것 때문에 문제된 적이 있었잖아요. 어느 학교에서 이제 외국으로 여행 가는데 돈 있는 애들은 외국으로 여행 가는 거고, 같은 학교에서 이제 돈이 좀 부족한 애들은 학교에 남아서 공부했었잖아요. 그게 한참 이슈화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금액을 크게는 못 잡아요. 왜냐면 크게 잡았다간 또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저희는 교복이 없었거든요. 저희 후배부터 있었고, 저희 때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겨울 되면은 나눠지잖아요. 뭐 입고 왔냐에 따라서. 저희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은근히. 그래서 신발 뭐 신냐, 그 다음에 옷 뭐 입냐, 이게 다 드러났었으니까, 교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복을 입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많진 않지만 이게 교복 안 입으면 일단 옷 입는 거에서 어느 정도 티가 나잖아요. 여기에 마크가 뭐가 달려 있느냐. 그리고 그때 한참 짝퉁 많이 신고 다녔죠, 저는. 운동화. 그래서 현장 체험학습비 얼마요? 30. 이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나머지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건 계산을 못 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써드렸었던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있죠? 이것도 우리가 수동 계산해야 돼요. 자동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안 썼구나. 죄송합니다. 교육비에서 유일하게 외국 교육비만 가능해요. 외국 나오는 거는 교육비만 됩니다. 다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370페이지. 거기 보시면 교육비의 범위 보시면 수업료 되고, 요즘 급식 먹죠. 뭐 무상급식이긴 하지만 대부분 어쨌든 급식비 되고, 교과서 대금 되고, 교복구입비 되는데 교복구입비는 얼마야? 1인당 50만원. 그 다음에 방과후 수업이라고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학교 끝나면은 또 학교에서 이제 또 따로 선생님들이 오셔서 수업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은 1인당 얼마까지 된다고요? 연 30만원. 그거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370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세액공제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세액공제. 요것도 본인만 됩니다. 거기 보시면 근로소득자가 자신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계신 여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이에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국가에서 지원 나오는 수업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서 자비부담금 있잖아요. 그 자비부담금은 교육비로 뭐 해주겠다? 인정을 해줍니다. 국가에서 지원한 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짜리 수업을 들었는데 내가 20만 원을 냈어. 그러면 20만 원은 교육비 공제로 뭐를 해주겠다? 인정을 해주는데 일반 학원은 안 돼요. 그래서 학원은 미취학 아동만 가능해요. 우리 학원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취학 아동은 안 돼요. 내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요가 학원 다녔어. 이런 거 안 돼요. 100원도. 그런 건 안 되고 이제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되는데 일반 학원은 누구만 된다고요? 미취학 아동만. 그래서 뭐 미취학 아동이 만약에 태권도 학원 다녔어. 그러면 되는데 나 초등학생인데 태권도 다녔어. 그러면 교육비 공제는 안 돼요. 왜냐면 법 자체에서 학원비는 누구만 해주겠다? 미취학 아동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게 372페이지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그래서 우리가 기부하잖아요. 좋은 일에 쓰시라고. 그래서 기부하시면은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뭐 해주겠다? 빼주는데 이게 제대로 나누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외울 거예요. 첫 번째로 기부금 공제는 나이 X 소득 동그라미에요. 요거 안 적어드렸구나. 참고하시고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일단 첫 번째로 정치자금 기부금이라고 있어요. 정치인한테 기부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는 본인만 가능해요.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누구만 인정해준다? 본인만. 그리고 참고로 이 세액공제에서 가장 많이 해주는 게 요 정치자금 기부금이에요. 그래서 정치인한테 10만 원까지만, 10만 원보다 더 하셔도 되는데 10만 원까지 만약에 기부하잖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100%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또 정치자금 기부금만 유일하게 10만 원까지는 10만 원 내면 다 돌려줍니다. 나머지는 뭐 30%네, 40%네 이렇게 한도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한도 없이 다 해줘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법 누가 만들죠? 정치인이 만들죠. 그러면 자기들 유리하게 불리하게 유리하게. 그래서 10만 원까지 주면은 10만 원은 다 돌려줄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좋아하는 정치인 있으시면은 10만 원 기부하세요. 그러면 그 돈은 내가 나중에 내야 될 10만 원에서 다 빠져나가요. 근데 누구 것만 된다고요? 본인 것만.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도전했다가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네 그쪽으로 올라가야 된대요. 회원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다가 에이씨 그냥 10만 원 더 낼래 그러고 짜증나서 하다 말았죠. 그냥 기부해야 된다 그러면 하려고 진짜 마음 먹고 알아봤는데 당원으로 등록해야 되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전 당원까지 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그 정치인 하나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해볼까? 로 알아봤었는데 안 하는 걸로. 복잡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법정기부금이라고 있어요. 이거 종류를 다 외울 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국가에 좋은 일이면 법정기부금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오는 게 요거 있어요. 적십자 회비. 우리 그 연초 되면은 집에 이거 말 되게 많은데 아마 조만간 바뀔 것 같은데 집에 저거 꽂혀 있어요. 고지서. 적십자 회비라고. 맞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고지서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은 안 내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강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고지서를 날라오니까 내야 되는 줄 알고 내시는 분들 아직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연초마다 이거 뉴스에 나와요. 왜 아직도 고지서를 주냐? 예. 이거 모르는 사람은 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적십자앱이 나오면은 법정기부금이에요. 왜냐면 적십자라는 단체 자체가 어디예요? 국가단체예요. 국가하고 연관 있는 단체예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모르는데 사랑의 열매 알죠? 사랑의 열매의 그 협회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예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 국가에서 엄청 많이 홍보하잖아요. 왜냐면 국가하고 연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들은 법정기부금이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 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단체.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 요렇게 총 4가지가 있어요. 저희 시험에 나오는 거. 그래서 정치인한테 내면 정치자금기부금, 국가에 좋은 일이면 법정기부금,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 내면은 종교단체기부금, 그 다음에 종교단체 아닌 데다 내면은 뭐요? 종교단체 외.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쓰고 쉴게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저거 뭐냐? 종친회, 동창회, 그 다음에 노인정. 네, 요런 쪽은 기부금 공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게 저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종친회나 동창회나 노인정은 법에서 인정한 단체가 아니고요. 그냥 친목단체예요. 무슨 단체라고요? 친목단체. 그러면은 우리가 기부금이라는 거는 내가 기부를 해서 좋은 목적으로 써야 되는 게 기부금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친회나 동창회나 노인정 이런 데에다 기부를 하면은 자기들 위해서 쓰죠.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 공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초록우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도 국가하고 좀 연관이 있는 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나왔는데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법정 기부금일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왜냐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TV나 신문이나 뉴스에 광고 한번 하려면 최소 몇백에서 몇천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부하는 단체들이 그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도 후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대부분 TV에 나오거나 그러면 단체가 아주 크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어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종교단체, 종교단체 외. 그래서 저희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기부금 해놓고 그 옆에 종류가 몇 가지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요거는 되는 거야. 요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연습할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OX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무슨 연습이요? OX 연습. 그래서 OX 해갖고 요거는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연습을 좀 앞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기왕 한 거.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보시면 거기 뒤에 보시면은 월세액 세액공제라고 있어요. 374페이지 그거까지만 볼게요. 월세액 무슨 공제요? 세액공제. 요건 이제 월세 사시는 분들이 되는 건데 무주택자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다음에 7천만 원 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TV 보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7천만 원이네. 이자 나오면은 2천만 원이네. 그 다음에 아파트 나오면은 9억이네. 이게 기준값이에요. 국가에서 보는. 그래도 9억 넘어가면은 비싼 아파트. 네, 이렇게 보거든요. 고급 주택으로 봐요. 국가에서도. 왜냐면 9억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엄청 큰 돈이지. 그래서 요거 좀 봐두시고, 그래서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누구만 된다고요? 무주택자만 돼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볼 거 없고, 아까 제가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이라 그랬죠? 거기 밑에 보시면 10만 원 이하 옆에 기부 금액의 몇 분의 몇이요? 110분의 100.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산 몰라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10만 원에 110분의 100 하면 9만 909원 나와요. 이게 소득세예요. 무슨 세라고요? 소득세. 그 다음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예요.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9,091원 나와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10만 원 내면은 10만 원의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득세에서 9만 900원을 빼주고 지방소득세로 얼마를 빼준다고요? 9,091원. 그러면 다 빼면 얼마예요? 10만 원. 그래서 10만 원만큼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 금액이냐, 10만 원 넘는 금액이냐, 이렇게 두 가지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입력은 별거 없어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다음 거 볼 건데 다음 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꼭 요거 확인 좀 해주세요. 뭐 확인을 해주셔야 되냐면 그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라고 제가 메일 보내드린 거 그거 다운 받으셔서 요게 있나 꼭 확인을 해주세요. 패스1 전산세무 몇 급이요? 2급 백데이터. 네,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